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0% 이상의 관세를 매겼고, 최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37%까지 관세를 낮춰섰죠. 중국은 이에 맞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반격했습니다. 돈의 가치를 일부러 낮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항상 강한 화폐가 좋다고 배웠는데 왜 세계 경제 강국들은 자기 돈을 약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지금 당신의 지갑이 왜 가벼워지는지, 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평범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기묘한 화폐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 화폐 평가절하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화폐 평가절하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행위를 말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화폐 가치 하락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연스러운 하락은 시장이 알아서 반응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그 나라 돈을 팔아치우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죠. 이건 정부가 원하지 않아도 시장 심리에 따라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면 평가절하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화폐 조작이라는 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폐 가치에 개입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문제는 모든 개입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환율 관리를 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경제 정책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투명하지 않게 몰래 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인위적으로 화폐를 약하게 유지해서 자국 상품을 부당하게 싸게 만들 때죠. 그때 다른 나라들이 야, 너 화폐 조작하고 있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화폐 조작이라는 말 자체가 명확한 정의가 없는 정치적 용어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화폐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철회하고 다시 비난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대체 왜 자기 나라 돈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강한 화폐가 항상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거시경제학에서는 약한 화폐가 때로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수출 경쟁력 때문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장난감을 하나 만드는데 7위안이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1달러당 7위안이면 미국 수입업자는 이 장난감을 1달러에 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 정부가 중국산 장난감에 30%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가격이 1달러 30센트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싸지 않죠. 미국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 장난감이나 미국산 장난감을 사기 시작할 겁니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급감하는 재앙이죠. 이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화폐 약화입니다. 환율을 1달러당 8위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7위안짜리 장난감이 미국 달러로는 87센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30% 관세를 매겨도 1달러 13센트 정도밖에 안 되죠.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신중하게 진행되죠. 당연히 공식 발표인 것도 없고요. 혹시 변화가 너무 작아서 의미 없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수출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환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엄청난 금액이 오가거든요. 1%만 바뀌어도 수십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수출업자들이 계속 달러가 너무 강해서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잃는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기계류가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팔리니까 팔리지가 않는 거죠. 수출 경쟁력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입품 가격을 올리는 효과죠. 수입품이 비싸지는 게 왜 좋냐고요?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외국 상품을 비싸게 만들어서 자국 상품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관세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관세를 때리면 상대방도 보복 관세를 때리거든요. 실제로 트럼프와 중국의 무역 전쟁이 그렇게 진행됐죠. 서로 관세를 올리고 또 올리면서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양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화폐 약화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관세보다는 덜 강력하고 느리긴 하지만 무역 협정을 위반하지도 않고 보복을 불러오지도 않습니다. 상대방 나라가 야, 너 왜 관세 올렸어? 라고 따지기도 어렵죠. 그냥 우리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뿐이야 라고 변명하면 되니까요. 물론 이것도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긴 하지만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화폐 약화가 국가 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A라는 가상의 나라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100만을 빌렸다고 칩시다. 몇 년 뒤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2배로 오르면 같은 100만 달러 예전에 살 수 있던 물건의 절반밖에 못 사게 되죠.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100만 달만 갚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 돈을 갚는 셈이죠. 이게 바로 평가절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자국 통화로 빌린 빚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한 전략이죠. 하지만 이건 빚이 자국 통화일 때만 통하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미국 달러로 빌렸다면 정반대입니다. 자국 화폐가 약해질수록 그 빚을 갚기가 더 어려워지죠. 1997년 한국의 IMF 외환 위기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달러로 빌린 돈이 많았는데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던 거죠. 그럼 나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국 화폐를 약하게 만드는 걸까요? 환율 게시판의 숫자를 그냥 바꾸면 되는 걸까요? 물론 아니죠. 몇 가지 정교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하는 일인데 둘은 다른 조직이거든요. 국채를 산다는 건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거고 정부는 중앙은행이 정한 이자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줍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나 저축품을 사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투자하려면 미국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니까요.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싶다면 반대로 하면 됩니다. 금리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미국 국채의 이자가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흥미를 잃고 국채와 달러를 팔아치웁니다. 달러 수요가 줄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돈을 더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정말 고전적인 방식이죠. 이걸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데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찍어서 상업은행 같은 곳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돈을 받은 상업은행들은 기업과 개인에게 더 많이 대출해주게 되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희소성이 줄어들고 희소성이 줄어들면 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자국 통화를 사고 팔면서 환율을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가는 거죠. 수요가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치가 내려가는 게 시장 원리잖아요. 미국은 달러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편이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매일 위안화의 목표 환율을 정해놓고 시장에서 벗어나면 개입하죠. 위안화를 약하게 만들고 싶으면 외환 시장에 위안화를 대량으로 풀어버립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위안화가 알아서 떨어지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반대로 위안화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중국은 3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동원해서 위안화를 다시 사들입니다.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다시 올라가죠. 이 방법은 즉각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화폐를 강하게 만드는 데는 엄청난 외환 보유고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IMF 이후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은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언제든 원화 가치를 방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나라가 환율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무역에서 이득을 보는 게 정당한 건가요? 바로 이게
미국이 중국을 비난한 핵심이었습니다. 2019년에 미국 재무부는 위안화 환율이 1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자 중국을 화폐 조작국으로 지정했어요. 중국은 부인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일부러 위안화를 약하게 만든다고 믿었죠. 그런데 실제로 처벌은 없었고 미국은 2020년에 그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다시 비난을 시작했고요. 사실 대부분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자국 화폐를 관리합니다. 1985년에 미국도 똑같이 했거든요. 당시 미국은 다른 나라들, 특히 떠오르는 경제 강국이었던 일본과 엄청난 무역 적자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 전자제품이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었고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을 뉴욕 플라자 호텔로 불러 모았고 함께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합의했죠. 이게 유명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일본은 보유하고 있던 미국 달러를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일본 엔화를 샀습니다.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고 엔화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치가 치솟았죠. 일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강해진 엔화는 일본 수출품을 해외에서 훨씬 비싸게 만들었고 일본 기업들의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토요타, 소니, 혼다 같은 일본 대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찍어서 국민들에게 싼 대출을 해줬죠. 일본 국민들은 싼 이자를 보고 미친 듯이 돈을 빌려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거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쿄의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농담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그 거품은 1990년대에 터졌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됐죠. 지금도 일본 경제는 그때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평가절하는 수출을 돕지만 보복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둘씩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고 자국 화폐를 약하게 만들어서 수출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화폐 전쟁이었죠. 모두가 자기 돈을 약하게 만들려고 경쟁하는 겁니다. 미국은 수조 달러를 찍어냈고 유럽 중앙은행도 따라했으며 일본은 더욱 공격적으로 엔화를 약화시켰습니다. 위험한 건 너무 많은 나라가 동시에 이걸 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무역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냐고요? 누구한테 묻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당사자 나라는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하죠. 다른 나라들은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하면 결국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앞사람이 일어서니까 나도 일어서고 또 뒷사람도 일어서면 결국 모두가 서서 영화를 보게 되는 것과 같죠. 아무도 이득을 못 봅니다. 그럼 약한 화폐가 정말 나쁜 걸까요? 수출을 돕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심지어 부채까지 줄여준다면 꽤 똑똑한 전략 아닌가요? 하지만 약한 화폐에는 실제로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화폐가 약해지면 식량, 석유, 전자제품 같은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죠. 그래서 터키처럼 여전히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습니다. 터키 리라가 폭락하면서 빵 한 덩이 값이 몇 배씩 뛰는 일이 벌어졌죠. 반면 중국처럼 자국에서 대부분의 상품을 생산하는 나라는 더 잘 버틸 수 있고 오히려 싼 가격의 물건을 수출해서 이득을 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월급이 사실상 줄어드는 겁니다. 월급이 그대로이거나 천천히 오르는데 생활비가 더 빠르게 오르면 사람들이 고통받죠. 기술적으로는 같은 돈을 벌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 수 있는 게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10년 전에 30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가 충분했는데 지금은 400만 원도 빠듯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효과는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부동산 같은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거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자하려고 경쟁하면서 자산 가격이 치솟습니다.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월급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죠. 특히 월급이 생활비도 안 되는 상황에서
투자는 꿈도 못 꿉니다. 결국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강남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고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데 월급쟁이들은 아무리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겁니다. 나라는 영원히 화폐를 약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거든요. 사람들과 투자자들이 한 화폐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화폐는 휴지가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런 경우였죠.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면서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000만%를 넘었고 화폐가 완전히 휴지가 됐죠. 사람들이 빵 한 덩이를 사려고 지폐 뭉치를 들고 다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화폐는 수출을 싸게 만들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부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중국, 일본, 심지어 스위스도 필요할 때 이 전략을 썼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화폐가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누가 돈을 통제하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르느냐는 겁니다. 당신의 월급이 제자리인데 집값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화폐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오히려 위안화가 너무 빠르게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 개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너무 약해지면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린 달러 부채를 갚기 어려워지고 자본이 중국을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중국 부자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도 막아야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화폐 가치 조작이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너무 강해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죠. 미국은 달러가 강해서 수출이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동시에 강한 달러 덕분에 싼 값에 외국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미국 정부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달러가 약해지면 수출은 늘어날지 몰라도 수입품 가격이 올라서 미국인들의 생활비가 급증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보여주는 건 현대 경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입니다. 한 나라가 자국 이익을 위해 화폐 가치를 조작하면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특히 취약하죠. 원화가 약해지면 수출 기업들은 좋아하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은 고통받습니다. 반대로 원화가 강해지면 해외여행 가기는 좋지만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도 결국 화폐 가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달러로 빌린 빚이 많았는데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빚을 갚기가 불가능해졌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서였죠.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는 이유도 그때의 교훈 때문입니다. 화폐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항상 보통 사람들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화폐 조작국으로 지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만 나쁜 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다 비슷한 짓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할 때는 경제 정책이고 상대방이 하면 불공정한 조작이라고 부르는 거죠. 국제 경제는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힘 있는 나라가 룰을 만들고 약한 나라는 따라가거나 당하거나 둘 중 하나죠.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는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죠. 문제는 이 싸움의 피해가 결국 양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중국산 제품을 사야 하고 중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한 화폐가 좋으냐 나쁘냐는 질문에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맥락에 따라, 시점에 따라,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수출기업 사장에게는 좋은 일이고 수입품을 사야 하는 소비자에게는 나쁜 일입니다. 부채가 많은 정부에게는 유리하고 외화 빚이 많은 기업에게는 치명적이죠. 자산을 가진 부자에게는 기회고 월급쟁이에게는 재앙입니다. 이 복잡한 경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권력을 쥐고 있고 누가 그 결정의 대가를 치르느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익을 보고 힘없는 보통 사람들이 대가를 치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찍어낸다는 뉴스를 들으면 그게 단기적으로는 경제 부양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를 거고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유리해질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죠. 화폐 전쟁의 본질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섬 게임에 가깝죠. 모두가 자기 화폐를 약하게 만들려고 경쟁하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성만 커지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승자도 없고 패자만 있는 겁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이 화폐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할 것이고 그 대가는 평범한 시민들이 치를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뿐입니다. 현금 자산을 다각화하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화폐 가치 변동의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잔인한 화폐 전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